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첫째,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둘째, 죽은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목차,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부의 계답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쥐게 된다. 2.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3.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4. 인생편. 보는 마인드에 있다. 5. 돈 공부편.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지게 된다. 돈 아끼는 맛. 내 엄마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심화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아끼는 돈맛.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다.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만으로 6억 원을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에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엄마는 감각적인 실행파이고 아버지는 분석적인 이론파이다. 너희가 엄마의 감각과 아버지의 논리를 둘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의 돈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사업가의 가는 한자로 가라고 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가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님자를 붙인다. 사업가의 가문이 되거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자손 대대로 돈 버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돈은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천사가 되기도 한다. 가장 확실한 아버지 찬스는 돈의 증여 또는 상속이다. 부의 계단을 올라라. 전문가들은 너에게 복잡한 지식을 가르친다.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야 오래 가르치고 밥벌이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깊게 쳐다보면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목적이다. 본질을 명확하게 깨우치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면 된다. 목적을 가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배움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계단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해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를 말한다. 사람이 높은 곳으로 쉽게 올라가는 계단처럼 돈도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순서대로 올라가야 부의 스카이 라운지에 다다를 수 있다. 돈의 계단을 받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 돈의 계단은 나이에 따라 배우고 익히는 실천 과제가 달라진다. 나이별로 각기 다른 돈의 계단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들에게는 돈은 4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4개의 계단으로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생애 주기이다. 사람의 인생은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눈다. 그 시기별로 돈의 계단이 따로 있다. 보통 생애 주기는 인간의 연령대별로 구분하나 나는 인간의 경제생활로 구분하겠다. 아동기는 돈을 벌지 않고 소비만 하는 시기, 청년기는 근로소득을 버는 시기, 장년기는 사업소득을 버는 시기, 노년기는 자본소득을 성취하는 시기이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가는 게 왕도이다. 아동기는 돈의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다.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셋째,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넷째,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전월세와 부의사다리. 집값 폭등으로 서민은 부의 사다리를 잃어버렸다.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의 사다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은 오랫동안 도시의 반지하를 전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 바로 비용이다. 먹어서 사라지고 입어서 헤어지고 자주 써서 없어진다. 서민은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다. 서민의 주머니는 녹아버리는 돈으로 채워져 있다. 반면에 부자는 의식주 비용이 구성비가 매우 낮다. 부자는 주머니에 쌓이고 스스로 불어나는 돈이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돈을 저축이라 한다. 저축은 매월 월급에서 남은 돈을 쌓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민은 저축한 돈으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쌓인 돈으로 동문치를 만들 수 있다. 저축한 돈은 적당한 결착으로 종잣돈을 만들기에 좋다. 서민들은 저축한 돈 하나를 가운데 놓고 단단히 뭉쳐서 그 뭉치를 돈 위에 굴린다. 저축한 돈은 잘 뭉쳐서 종잣돈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서민들은 그 종잣돈으로 바탕을 만들고 전세를 올려서 안전자산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서민들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전엔 그랬다. 쌀한눈 같은 돈은 비용, 한방눈 같은 돈은 저축이다. 저축의 돈을 굴려서 종잣돈으로 가지며 그것은 집을 사면 안전자산의 돈이 된다. 이런 돈의 쓰임 때문에 서민은 비용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마지막엔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목표로 살아간다. 너는 비용과 저축과 안전자산이라는 돈의 3가지 종류를 알고 그 돈의 성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서민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월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세는 돈이 땅 위에 내려앉자마자 스스로 녹아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이다. 월세는 돈이 녹아버리는 집이다. 전세는 돈을 저축하는 집이다. 자가는 바로 안전자산의 꿈이다.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다. 사람에게 의식주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생활의 토대이다. 기본 경제 토대가 바로 서야 정신적인 풍요도 기대할 수 있다. 위기는 교훈을 남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역사를 알아야 비로소 현재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경제 역사를 모르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실전만 익히는 헛된 짓이다. IMF 외환위기가 무엇일까?
우리 집의 부도위기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다. 1995년 경제 전문가들은 서울시 집값이 폭등할 거로 예측했다. 그래서 우리는 1995년 10월 영혼을 끌어모아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우리가 모아둔 돈은 2억뿐이라 나머지 8억은 8명의 지인에게 빌렸다. 우리는 지인 8명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갚는 일자를 고려해 현금 보관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커지면서 보관한 현금이 줄어들었다.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돌아왔는데 돈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요량으로 아파트 등기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은 우리 집 자산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떨어져 집을 담보로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1997년 12월 1일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서 갚아주고 3억 원의 빚을 진 채 파산 선언을 했다. 그래서 돈 빌려준 지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의 부도이다. 우리 집의 파산 과정을 그대로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 부도 직전인 IMF 외환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 우선은 국가 간 대차 관계에 사용되는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세계의 돈을 기축통화라고 한다. 국가 간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건설과 댕공사 등 경제개발을 위해 10억 달러가 필요했다. 우리나라에는 2억 달러가 있었고 나머지 8억 달러는 일본과 유럽 국가에 갚아야 할 일자를 다르게 설정해 각 1억 달러씩 빌렸다. 돈을 갚기 위해서는 상한 일자를 고려한 달러 보유액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주체인 국가, 기업, 가정의 달러 소득이 적고 달러 소비만 많아져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졌다. 갚아야 할 일자가 왔는데 보유한 달러가 부족해져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가는 IMF에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IMF는 금융자본주의에 적합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환하면 그때 돈을 빌려준다고 조건을 단다. 그러나 조건은 냉혹한 것이었고 우리의 피와 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이었다. 우리나라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고통과 절망에 허우적거렸다. 이것이 1997년 국가 부도 직전에 있었던 바로 IMF 외환위기였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잘 견뎠다.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 예술, 삶의 행복의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근로소득. 둘째, 사업소득. 셋째, 자본소득이다. 돈 쌓이는 저축. 복리효과는 일상의 수칙을 넘어서는 비법이며 시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성공의 마법이다. 첫째는 보통예금, 둘째는 정기예금, 셋째는 정기적금이다. 돈도 한 달에 200만원씩 복리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1년에 2,400만원어치 복리적금을 모으는 사람은 10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만든다. 이처럼 시간 단위로 작게 쪼개서 복리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만원을 모으는 사람의 돈의 습관이 정립된 사람이다. 복리효과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매일 매월 꾸준하게 돈을 모으면 그 돈은 스스로 알아서 이자를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른다. 돈을 지키는 지출. 투자 지출이다. 투자 지출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사업, 가게 오픈, 은행 적중 등이 있다. 투자 지출은 장래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일이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필요 지출. 셋째, 욕망 지출.
돈의 본질을 알아라.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한다. 첫째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둘째는 상품 교환의 매개체 역할이다. 셋째는 사유재산 축적의 대상이다.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 기능으로 돈을 설명하고는 그만이다. 그렇다 돈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돈의 본질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은 돈의 개념뿐 아니라 돈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잉글랜드 은행으로 현대 화폐 발행 시스템 현대 돈이 생겼다. 둘째, 브레턴 우즈 체제로 미국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되었다. 셋째, 닉슨의 금태환 중단으로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의 돈, 화폐 발행권을 가졌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보니 돈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미국은 저금리로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이도 안 되면 FED가 돈을 발행하고 미국이 국가 채권을 매입하면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각국의 수출을 늘려서 미국의 짐을 세계에 떠넘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는다. 더 무서운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달러 자본으로 우리나라 은행과 대기업 지분을 이미 강탈해 갔다는 것이다. 화폐 발행권이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바로 금융 자본주의 세상이다. 즉 화폐의 가치는 화폐의 양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런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 그 경제 지식 없이 살아남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재무제표 못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돈을 벌려면 자본주의를 배워라.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에 따라 권리와 능력이 부여된 법률적인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가치 성장과 이익 배당을 한다. 자기 돈, 남의 돈, 투자받은 돈.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남에게 빌린 돈이다. 투자받은 돈이다. 절대 잘리지 않은 직장. 세금이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자산 확보해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자산은 건물과 땅뿐이다. 퇴직 걱정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전직장을 확보해라.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성을 이뤄라.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둘째는 도시화율. 셋째는 가구의 분화. 금은 왜 안전자산이 되었는가? 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의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한다.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과 돈의 역할. 첫째, 금은 그 물리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강물이다. 둘째, 금의 가격은 돈의 가치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셋째, 금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자산이다. 양날의 검, 금융상품. 돈 버는 1근육은 따로 있다. 첫째, 식당은 고기 장사가 아니라 서비스 장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기 장사가 제조업이란 식당은 막길이다. 셋째, 전문점은 좋은 고기를, 식당은 철저하게 손님을 지향한다. 돈이 따라오게 하는 장사법. 경제 고수가 되는 방법.
인생평, 부는 마인드에 있다. 첫째, 현 시대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지하, 반지하, 지상의 삶. 첫째, 자본주의 속 욕구는 원리이다. 자본주의 속 돈의 원리이다. 자본주의 식간의 원리이다. 돈이 순리에 따라라. 아들아,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 복부인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둘째, 지혜가 있는 사람, 인대원 무당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셋째, 맛을 아는 사람. 배우자 선택의 우선순위는 사회, 문화, 경제 감각이다. 그 기준을 통과한 후에 다음으로 생물학적 조건을 따지도록 해라. 괜히 어리석은 자들처럼 먼저 생물학적 조건을 따지고 그 후에 사회, 문화, 경제 감각을 따지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찾아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따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밥벌이 잘하는 사람이다. 밥 잘 먹는 사람이다. 밥값 하는 사람이다. 부자 가문. 신은 3번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부자 가문은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21세기 부의 이동 시간이다. 코로나19 이후 10년을 주목하고 있다. 부의 이동은 역사적 격변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1945년 강복을 시작으로 1950년 6.25 전쟁이라는 격변을 겪은 이후 부의 이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의 바이러스와 디지털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 같은 격변 이후 10년 동안 부의 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21세기 부의 이동 장소이다. 아직도 디지털의 땅속에 금이 있고 원유가 들어있다. 깃발을 들고 디지털 세상으로 달려가거라. 21세기 부의 이동 능력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런 현실에 대해 불평할 생각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기 전에 무언가를 성취하여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망치면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다. 잘못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인생이 불공평한 것에 빨리 익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빌 게이츠 회장의 연설문. 결심 말고 3가지를 바꿔라.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3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길 바란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종이신문의 모든 기사를 읽어라. 돈 공부하는 도서법은 따로 있다.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뜻이 불명확한 단어는 사전에 찾는다. 책 내용을 내 주변, 내 삶과 연결해 구체하는 것이다. 자연 법칙이 곧 경제 법칙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은 90%가 돈과 관련이 있다. 돈 공부, 경제 공부는 삶의 본질을 공부하는 거다.